자, 세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다 워낙 오랫동안 현장에서 오랜 업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발제를 토대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발표해 주신 김 기자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 기자님 보기에는 이 2021년 한국 프로스포츠 지금 SWOT를 통해 분석해 주셨는데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원래 어떻게 좀 리그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개인적 생각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작년에 제가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우리 프로스포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취재도 좀 자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가 우리 스포츠에 정말 해만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초에는. 근데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프로야구가 프로스포츠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경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프로스포츠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뭔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조금 더 절박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심창구 대표도 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안일함 속에 좀 이렇게 좀 안주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는 한번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 사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게 모티브가 있어서 변하는데요. 그게 좀 부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의 충격파가 온 거죠. 그러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번 한 번만으로 이 바이러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프로 스포츠도 이대로 오프라인 쪽에 계속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온라인 쪽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좀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원년이고 해서 경기 자체를 치르는데 프로 종목들이 프로 연맹들이 상당히 중점을 많이 뒀어요. 일단 경기 자체를 치르냐 마냐 뭐 관중은 얼마 받냐 이런 걸 많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사실 두 번째 해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점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대회를 안정적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관중도 뭐 좌석의 10분의 1, 뭐 20% 이 정도로 이제 컨트롤은 하고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프로스포츠가 온라인 쪽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조금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앞서서 발표한 것처럼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은 사실 거의 어렵다. 국내 시장을 좀 다지겠다. 그래서 국내 뭐 TV 중계라든지 이걸 좀 편리하게 해서 국내에서 살아나는 쪽으로 잔류하는 쪽으로 좀 중심을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프로축구는 아무래도 글로벌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조금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사실 농구하고 배구는 뭐 시장도 사실 워낙 작고요. 겨울 종목의 한계도 있고 또 아까도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버넌스가 너무 좀 약하기도 하고 해서 농구, 배구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탈바꿈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작년은 정신없이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한번 맞고 펀치를 한번 맞고 휘청거린 반면 올해는 조금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서 피할 건 좀 피하고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시즌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김 기자께서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좀 대안 제시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은 저희 학계에 있는 한 사람 입장에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근래에 보기 드물게 스포티전의 심창구 대표께서 아주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화두죠. 거버넌스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가 우리 한국 스포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의 스포츠 산업에 계시는 분의 98%의 기업들이 4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스포티즌을 이끌면서 수많은 골프 대회 또 국내 첫 유럽 벨기에
투비즈 구단주까지 하셨죠. 우리 심 대표께 하나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스포츠 비즈니스 할 때 일단 이 진도가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20년 하면서 가장 넘기 어려웠던 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글쎄요. 그 스포츠 산업을 함에 있어서 뭐 어차피 산업이란 말씀 주셨으니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에 있는 플레이들이 얼마나 시장적으로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의 가장 큰 주체는 기업과 정부 및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자원들 뭐 좀 이따 스타디움 말씀도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인프라 등등도 전부 국가 소유고 그리고 지출의 주체는 대기업과 정부 및 정부 관련 조직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 대규모 지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지출하느냐 이걸 과연 시장을 위해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오리진을 되돌아가 보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1980년대에 프로스포츠의 태동과 올림픽의 유치잖아요. 저는 뭐 발전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형성된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도 유령처럼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14년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인민대회에서 중화민족의 부흥과 발전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중국의 그 축구 굴기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프리즘으로서 축구 산업을 해라. 그래서 완다 뭐 등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다 축구 산업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흡입력을 갖고 전 세계 축구 자원을 빨아들였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제3자로서 중국을 볼 때 과연 저 모델이 영속 가능한 것인가 생각하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눈에도 그렇거든요. 과연 그건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은 그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그런 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느냐? 각각의 프로 스포츠 산업의 주체들이 이런 상업적 부가가치나 커뮤니티적 부가가치, 컨텐츠적 부가가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고 있느냐? 정부가 지출하는 그런 스포츠 관련 예산은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로서 지출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소비적이고 지원에 그치는 것이냐 질문할 때 저는 이게 산업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 올해 투자된 것이 내년 이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뭐 저도 뭐 작은 회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개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보고 아까 김세훈 기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바뀌어진 상황 하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 던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사실 리셋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없어질 산업도 생기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필요한 게 되고 몇 년 후에 올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한 5년, 10년 일찍 시작하게 된 일들도 있어요. 스포츠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스포츠는 제가 아까 거버넌스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는 환경 하에서 영속을 하고 있어요. 위기가 있죠. 근데 이런 죽지 않는 그래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리소스를 갖고 생존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이 시장과 팬과 소비자와 미디어 사이에서 생존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 전 세계 혹은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변모하고 있고 프로스포츠 산업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팬과 미디어와 스폰서와 뭐 커뮤니티와 등등과 다 상대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이 관계성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고 못할 것은 무엇이냐. 근데 이거를 아까 거버넌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오늘 게이밍에서 이번 시즌 성적 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그거는 감독 코치들이 할 일이고요. 프로스포츠 산업의 주체들은
어떤 롱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체제 내에서 이것들을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구조적인 접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구조적인 접근을 조금 산업적인 관점에서 가능케 하는 그런 인적 구성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이런 관점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기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사실 방점을 두고 싶은 거는 가능성입니다. 근데 현재는 저는 평가를 하자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고 생각하고요. 그 절박함 아까 김세용 기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박함이 그닥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이미 뭐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지만 다른 업계들은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랑 나가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우리가 고객을 더 받아야 되고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 영속을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고 설득을 하거든요. 프로스포츠 단체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언론에 누가 나가서 야구장에 고객 받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KBO 총재가 어디 나가서 인터뷰합니까?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컨텐츠와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지금 관계가 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컨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과거와 다르거든요. 그 다른 방식의 컨텐츠를 새로 만나게 될 팬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 어떤 치열한 준비가 일어나고 우리 눈에 뭐가 보이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여전히 안정적인 그 생존 환경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절박하진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비판보다는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네, 질문하세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거버넌스 중가 이제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를 누가 잡든 누가 하든지 간에 사실 원칙이 뭐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원칙이 뭐냐라는 것만 알면은 방향성은 어느 정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돼야 될 게 참 웃긴 얘기인데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팬 중심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생각에 팬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경기장에 와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지 저 팬들이 사는 입장권, 저 팬들이 사주는 상품 거기에서 내 월급이 나온다는 생각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나 구단이 팬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팬들이 정말 우리 고객이야 어떻게든 팬 중심으로 모든 리그를 운영해야 돼라는 게 많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기업이 원하는 승리, 메인 스폰서가 원하는 성적 이것만 추구하게 되지 팬들이 원하는 정말 재미난 경기 아니면 아주 긴밀한 스킨십 이런 것들을 맞춰주지 못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팬 중심으로 사업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 이건 정말 프로스포츠로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왔으니까 그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너나 지자체장이나 누가 야 니네 돈 벌어 팬 많이 모으고 팬 니네 뭐 작년에 10,000명에서 올해는 12,000명 모으고 올해는 돈 좀 벌어 얼마를 벌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나 이런 원칙 같은 거를 구단에 명확히 해준다고 하면 그 구단도 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경기 잘하고 뭐 기사도 안 나도 상관없고 쉽게 얘기하면 나쁜 기사만 안 나면 된다는 쪽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수적인 운영, 관리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너만 만족시키면 성적만 잘 나면 아무 문제만 없으면 돈은 몇백억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오너들이나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그 거버넌스에 좀 상위에 있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프로스포츠는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아마추어처럼 경기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 방법을 찾아봐야 이렇게 비즈니스로 옮겨야 된다는. 첫 번째는 팬 중심, 두 번째는 비즈니스로 옮겨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코로나 같은 시장 코로나 같은 문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또
이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시장 이게 뭐 꼭 인터넷뿐만 아니라 OTT도 있을 수 있고 중개권의 해외 판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그 전통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거. 지금 중개권이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전 우리나라 중개권이 해외 안 팔리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뭐 여기 있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관계된 데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업자 이런 데 이해관계가 물려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해외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든 없든 일단 해외에서 볼 수 있는 루트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 거의 완전히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돈을 당장은 못 벌더라도 우리 컨텐츠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 자체는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거버넌스가 어떤 원칙을 가질지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구단주나 뭐 구단 사장이라고 해서 어디 폼 잡고 어디 가서 나 뭐 구단 가지고 있어 우리 팀이 어제도 이겼어 뭐 이런 거 갖다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죠. 구단의 그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거버넌스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죠. 역설적이게도 또 지구상에서 또 가장 부자 기업이 프로스포츠를 운영하고 또 시민 도민 구단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시청 도청 구단이어서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온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런 아주 변화의 시대에는 조금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 때문에 빨리 변화에 정하지 못하는 점들은 오랫동안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것들인데 이제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는 두 분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또는 이제 접근 어프로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 규모로 이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산업이 프로야구이긴 합니다만 프로야구도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었죠. 관중 10%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식음료 판매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경쟁 및 책임 프로야구단에도 계셨고 수많은 다른 관련 협회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2021 프로야구 우리 구단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요? 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이제 김수영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심창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일단 사실은 구단의 어떤 이런 누구도 사실은 이게 이런 위기가 우리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좀 자만인 거고요. 이미 그 스마트폰이 뭐 등장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IT 기술이 우리가 발달하면서 이미 그 스포츠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넘어오는 이런 시기였는데 과연 그게 주류가 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까에 대한 약간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이런 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입장 관중 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쭉 누가 KBO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좀 참담한 이제 결과를 거뒀는데 구단들은 이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했겠지만 제가 이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코로나는 뭐 내년이면 조금 나아질 테니 어떻게 이번에 잘 넘기면 다시 경기장 중심의 비즈니스 여러 가지 팬 서비스 상품 이런 게 좀 전개 가능할 거야라고 조금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이제 보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아마 올해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못 벗을 것 같고 계속 이제 확진자 수가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장에 유입되는 특히 개방되는 객석 수가 10%에서 30%
많으면 50%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구단들이 빨리 세팅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중심의 그 사고 탈피를 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좀 나갈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옴니 채널 어떤 그 개념을 생각했을 때 고객들은 사실은 그들이 야구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가치를 얻고 즐거움을 얻으면은 그 유통의 채널이 사실은 그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에 나름의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장점을 고객의 선택에 맞게끔 다양하게 해주면 좋은데 오프라인은 이미 이제 뭐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 사실은 KBO 리그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콘텐츠 근데 그 중에서 방송 그 영상 콘텐츠가 빠지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단들이 뭐 하고 있는 게 뭐 브이로그도 찍고 선수 인터뷰에 뭐 기타 등등 창의적인 아이템을 많이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뭐 근본적으로는 방송 중계권 이슈 때문에 구단들이 경기 영상을 못 쓴다는 거는 그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물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우리 중계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을래라는 어떤 그 욕심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큰 그 얘기였죠. 방송 중계권료 금액만 보면은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그 영상 콘텐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기득권을 보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우리 뉴미디어라고 하죠. 온라인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뉴미디어인데 뉴미디어를 제대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게 방송 중계권이 지금 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없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실제로 내가 해볼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사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그 SSG 랜더스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야구단이 앞으로 이제 야구단뿐만 아닙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 독자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가지고 이 안에 생태계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낼래는 시대는 사실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심은 고객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 니즈와 원칙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제 욕심은 잠깐 내려놓고 이 그 하나의 어떤 그 생태계라는 개념에도 접근했을 때 그게 비록 뭐 약간 뭐 다르게 좀 편한 우리가 비록 피를 나누지 않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어도 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라면 그들과의 협업, 어떤 기술의 융합 이런 부분도 좀 저희 거리낌 없이 좀 나가야 되는데 하나 좀 이런 면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단들의 그 대표님들의 임기가 너무 짧아서 임기가 뭐 짧게는 뭐 1년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모 구단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대표님이 5번 바뀌었었어요. 5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올해도 뭐 성적이 계속 하위권입니다. 뭐 여기까지 말하면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좀 프로야구에서 뭐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괄목할 만하고 이렇게 좀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구단들은 공통적인 면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 역시 그 리더의 좀 이 기간이 그 근속 기간이 좀 길더라 굉장히 좀 길게 보장이 돼서 중장기 어떤 그 플랜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그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 좀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코로나 사태는 뭐 터진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년엔 나아질 거야, 내후년엔 나아질 거야라고 고민하기 앞서서 먼저 이 야구장을 저기 한 2만 지금 뭐 2만석 3만석 구장이죠. 그 객석을 그렇게 이제 고집하시지 말고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경험을 멋지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된 장소로 바꿔볼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함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IT 뭐 제가 지금 IT 기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IT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뭐 다시점 초실과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혹은 뭐 기타 물론 이제 뭐 VR이나 AR이 계속 화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방송 중계권 우리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용 못해라고 접근하실 게 아니라 방송 중계권을 다시 되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콘텐츠를 구단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계셔서 그런지 애정이 느껴지십니다. 아주. 방금 김채임께서 말씀해 줬다시피 저도 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가 깔려 있고 IT 인프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우리만 이런 현상인가 싶었는데 IT 인프라가 우리보다 훨씬 부족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10대, 20대들이 보내는 시간에 가장 선호도 1위가 e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의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가오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거대한 경기장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정말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한 곳에 계속 모여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의 경기장, 뭐 지난번에 만들어진 NBA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우리도 이제 확장보다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 있으신 분은 있으십니까? 한번 아무 분이나 편하게. 예, 제가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께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올랜도에 만들었던 그 버블인데 사실은 객석은 없고 일반적으로 정말 그 제대로 된 다이내믹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경기장이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는 뭐 진행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에서 제일 좀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코비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무조건 경기장이 좀 메가 사이즈로 나가서 2만 명, 3만 명, 4만 명, 뭐 가능하면 10만 명까지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비즈니스가 융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지금 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야 이거 굳이 경기장에 안 가도 이게 내가 야구 보고 즐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 TV, PC, 태블릿을 켜면은 언제 어디서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들의 행태의 어떤 변화가 저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경기장은 뭐 10%도 안 되는 그 관중들이 나와서 뭐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지만 이미 그 시간에는 온라인에는 엄청나게 많은 팬분들이 정말 이 격렬하게 그 정말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였냐면 채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양한 포털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OTT들도 있고, 이게 스포츠 콘텐츠를 그다음에 달아주는 우리 저기 IPTV나 뭐 케이블 TV의 방송사 채널들도 있는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보든 경기 내용 영상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방송사 피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포털이나 통신사에서는 뭐 그대로 재생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왜 돈을 그렇게 1,100억이나 들였으면서 뉴미디어 중계권을 좀 사갔을까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미래형의 경기장은 객석에 우리가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경기장의 오프라인 가치와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가치는 약간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스튜디오형 경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객석이 없고 정말 그렇게 영상 콘텐츠를 정말 끝내주게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선수들은 뭐 플레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뭐 농구 배구장이든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 대표님 좀 첨언해 주시죠. 그 우리나라의 그 스타디움 아레나가 이제 주로 프로스포츠가 벌어지는 그 인프라인데요. 이미 우리는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구조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경기장이란 것이 단지 경기를 치르고 입장객을 통제하기 위한 곳이 아니고 하나의 팬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즐거운 익스피리언스를 얻기 위한 그런 인프라거든요. 이 컨텐츠가 경기라면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즐기고 그 컨텐츠가 중심이 돼서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두 번째는 경기장 자체가 하나의 많은 자본이 투자된 인프라로서 그 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그 매치데이 때 혹은 매치데이가 아닌 날에 소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우리나라는 그런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참 의도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기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이죠. 오래전에 만든 거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기장들이 오픈 스트럭처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분명한 다 캘리포니아 갖다 놓으면 좋게 생긴 경기장들이에요. 다 뚫려 있어서 실내 공간이란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경기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했고 그냥 외관에서 보면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우주선 같이 멋있게 생겼는데 쓸모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업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2002년 전에는 이런 그 종합운동장법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상업적 고려와 커뮤니티와의 연계 그리고 경기장이 하나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냥 운동장을 넘어서는 하나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서의 배려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 게 저는 첫째 과제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관련된 정말 구태의연한 법규들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이 허락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조금 더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게 더 컨텐츠화 되는 과정이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e스포츠와의 비교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올해 리그를 런칭하고 그 제반 일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관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e스포츠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느냐. 이게 컨텐츠화 되기 쉬워요. 그냥 e스포츠 게임 자체가 별다른 변환 과정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컨텐츠화되고 이게 파생이 생기고 또 그 e스포츠의 종사자들이나 선수들이나 팀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뉴미디어 프렌들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과 타이밍과 그런 포맷으로 컨텐츠가 그냥 쉽게 재생돼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우리 전통 스포츠의 컨텐츠는 아직까지 제작 방식이나 전송 내지는 이걸 편집하고 또 파생 컨텐츠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 아직은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대규모 그 장비들이 필요 없이 소규모 장비 가지고 가볍게 빠르게 생산하는 게 퀄리티보다 훨씬 중요한 세대가 됐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프로덕션과 컨텐츠의 전송 그리고 파생 컨텐츠의 생산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아까 중계권 얘기가 나왔지만 중계권도 이렇게 단순하게 전통 미디어 중계권, 뉴미디어 중계권 잘라서 팔고 끝나는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소비하고 싶은 컨텐츠의 종단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나눠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이게 그 라이트 홀더들 즉 연맹이나 그 뭐 궁극적으로는 팀들이겠죠. 이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그 제3자한테 양도해서 파트너십을 맺을 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산해서 파생을 할 것인가 이게 단지 팔아서 내가 이 연맹의 중요한 매출 수입원 중에 하나를 재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팬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잘라져 나가서
전달된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미디어 파트너를 정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드리면 LAFC라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요즘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있는데 뭐 셀럽들이 만들어서 유명하기도 하고 LA 다운타운을 재개발해서 이미 팀을 만들면서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면서 시작했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사커가 중계권을 팔 때 메이저 스테이션들한테 중요한 경기 팔고 나머지는 로컬에서 알아서 하게 했거든요. 얘네들이 중계권을 자기 로컬에 있는 게임들에 할당된 것들을 유튜브한테 최초로 판 팀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지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블록을 걸어서 했는데 이 매체 특성상 이것들이 재생된 데서 파생되는 속도와 그 다양성이 다른 매체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 콘텐츠도 어떤 식으로 생산돼서 파생돼서 퍼져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그런 예를 들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라이트 홀더인 연맹이나 궁극적으로 팀들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전통 미디어, 뉴미디어, 아까 뭐 김경민 책임이 왜 뉴미디어 중계권을 1,100억이나 사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근데 이거는 팔고 끝났고 쟤네들이 사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 아쉽다는 얘기는 전 무지 아쉽죠. 근데 이 아쉬운 것에는 판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팔 때 당신들이 이걸 사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갖고 팬들한테 전달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돼야 된다는 설계를 해서 줘야 돼요. 물론 미디어가 알아서 해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팬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안 해가지고 정말 절치부심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컨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치열함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그 스포츠의 생명력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경기장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코로나 시절에 경기장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컨텐츠로 귀결되는군요. 역시 e스포츠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들은 뭐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가장 발주가 많은 게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관련 아레나들이 발주가 좀 많은 편인데 결국 컨텐츠 싸움에서 전통 스포츠에 비해서 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치님께서도 KBO든 이 유미디어를 결국 사가는 쪽이나 판매하는 쪽에 결국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대안과 문제 제기까지 했는데 우리 국내 프로스포츠에 있는 인적 자원들 보면은 오랜 취재해온 먼저 김세훈 기자께 한번 또 질문 드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스포츠 마케팅 업계 인적 자원들 경험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심창구 대표에게 한번 지금 질문 던져놓겠습니다. 네, 뭐 사실 모든 일이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훌륭한 인재들, 훌륭한 인력들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전 사실 프로스포츠 쪽에서 우리가 계속 뭐 이 정부도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책임은 사실 스포츠 쪽에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데 우리가 전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걸고 스포츠가 산업화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부 자체도 그랬고 계속 스포츠를 너무 복지로만 보면서 국가 돈을 내서 국가 돈을 지불해서 그냥 하는 거에만 머물렀지 이걸 산업으로 키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화가 안 돼 있는데 저는 프로스포츠가 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하나 그 조사 결과를 제가 하나 봤는데 스포츠 쪽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학력 수준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학력 수준보다 높아요. 근데 월급은 작습니다. 고학력 저임금이라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지금 프로스포츠도 저는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축구 기자를 오래 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구단은 많고 해요. 근데 일단은 그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축구계인들은 저를 되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축구단에 있는 인력들이 그렇게 뛰어난 인력들이 많다고는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되게 좀 소모적이고요. 루틴한 업무, 그 홈 경기 치르기 위해서 그냥 바등바등 소수의 인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사실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구단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 사실 고민하는 조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구단에 그런 고민을 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친구들,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스포츠 쪽에 이제 돈도 얼마 안 되고 너무 일이 너무 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만 하니까 이제 비전이 없다라고 해서 나가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뭐 지금 남아에 계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별로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스포츠가 좋아서 남거나 이런 분들이 좀 다수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구단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제가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단장이 될 수 있는 꿈, 사장이 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겠죠. 축구단에, 야구단에. 그래, 나 이 구단 단장 되고 사장 되는 게 꿈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단장 사장은 지금 뭐 사실상 모기업이라든지 메인 스폰서라든지 지자체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단에 들어가도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차장, 뭐 과장, 국장도 될까 말까 하겠어. 팀장 그 정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 젊은 친구들이 프로스포츠에 온다? 제가 보기에는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분들이 와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냥 계속 있고 하니까 이 프로스포츠가 발전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결국은 가버넌스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오너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럼 저는 실용적인 뭐 실제적인 대안을 좀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 프로스포츠 협회 이게 뭐 옛날에 존속할 때 이걸 굳이 존속을 해야 되냐 이들이 하는 일은 다 연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맹도 좋고 프로스포츠 협회도 좋고 좋습니다. 이런 각 구단의 각 그 프로스포츠를 대표해서 각 구단을 컨트롤하는 이 협의체에서 미래 전략을 조금 더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구단은 사실 미래 전략 고민하는 조직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프로축구 연맹이 하든 KBO가 하든 코보가 하든 KBL 하든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가 하든 어디선가 우리 한국 프로스포츠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테스트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스마트 경기장 한번 해보자. 고객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스마트 경기장은 어떠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찍을 거,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거라는 게 개별 구단이 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그 종목의 사무국 내지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 이런 데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거를 모두 다 개별 구단에 맡기면은 제가 보기에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그걸 개별 구단이 성공하기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국 프로스포츠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좀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그들이 정말 리그를 운영하고 리그를 발전시켰는데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니라 실제 한 파트를 맡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단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프로스포츠 구단이든 스포츠 마케팅 업계든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관련 학생들의 이 지원을 위한 러시는 아직까지 좀 어마어마한 편이긴 합니다. 심 대표님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제가 그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예전에 그 왕왕 들던 예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불렀었죠. 스스로 얼마나 비하하는 얘기입니까? 그 로컬이 방이고 뭐 중앙이 아니라 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K-무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게 그 로컬에 있는 영화가 스크린에 정말 50%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차지하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그런 작품이나 그 세계적인 상해 수상작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은 뭐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나왔던 그 방화의 주역들과 요즘 혹은 뭐 한 10년 전에 이 영화 산업의 주역들을 비교해 보면 그
이 얘기하니까 정말 옛날 사람 같은데 뭐 스크린 뭐 이런 잡지들 보면서 야단 맞아가면서 영화의 꿈을 키웠던 사람. 너 대학 가면 영화하게 해줄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유학 갔는데도 삼성전자 안 들어가고 때려치고 와서 영화 산업에 뛰어들고 이런 정말 영화에 미친 젊은이들이 영화 산업에 대거 뛰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뭐 삼성 영상사업단 같이 대기업이 해서 좀 인프라를 깔았던 부분 여러 가지 뭐 멀티플렉스의 보급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엔 역시 그 이 사람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산업에는 정말 이 무비 키즈들이 보고 쫓아갈 만한 롤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 롤 모델들이 영화 산업의 리더들인데 이들이 정말 이 영화 산업에 자기 인생을 걸고 비전을 만들고 실천을 해가면서 판을 키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보고 쫓아가서 이 무비 키즈들이 지금 영화 산업을 한국의 K 무비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스포츠를 좀 비견을 하고 싶어요. 지금 방금 김세훈 기자 얘기하셨듯이 우리한테 어떤 롤 모델이 있나? 지금 정말로 지금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너무 젊은 그 인재들이 스포츠에서 일을 하고자 뭐 유학도 하고 전공도 하고 저한테도 무수히 많은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선후배들이 이제 뭐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스포츠 혹은 대학에 들어가서 스포츠 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얘기를 해줄 수 없느냐? 스포츠 산업에 꿈을 꾸고 있는 진짜 똑똑하고 좋은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이 실제로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한테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고 현재 지금이 뭐 급여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낮고 일이 고되더라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산업이 같이 커나가고 그 안에서 나도 정말 나중에는 중요하고 멋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여기서 좀 갈 길이 저는 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프로스포츠 구단 가운데 스타 CEO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 스턴이나 마이크 완 같은 뭐 연맹의 커미셔너 이들이 하나의 산업을 바꿔놓고 비전을 만들고 뭐 세계 속으로 진출시키고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 프로스포츠 산업의 리더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성세대 했지만 기성세대에서부터 조금 이런 그 비전과 열정 있는 리더가 나타나는 게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구단이나 연맹 혹은 뭐 산업의 각 부분에서 역할을 해줄 때 그럴 때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이 힘들지만 꿈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경기장 말씀 언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스포츠가 이렇게 위기와 변화의 당위성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누가 뛰고 있나 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정부를 상대로 팬을 상대로 미디어를 상대로 나가서 프로스포츠의 현재를 타개하고자 그리고 비전을 갖고 이 컨텐츠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활발히 뛰어나오고 설득하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리더가 우리한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축구, 농구, 야구 어떤 연맹은 그냥 그 팀들의 소유 기업들끼리 돌아가면서 막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식으로 리더십을 형성하고 어떤 데는 대기업의 CEO가 연맹의 회장을 총재를 하고 계시긴 하나 저분이 과연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안 할 거면 몰라도 이 거버넌스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녹화로 이제 중계될 예정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정책 담당자 또는 또 관련 학계 또 학생들까지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대안까지 해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제대로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먹고 사는 이전과 자생력은 우리 프로스포츠가 갖춰야 될 것인데 참 그 길들이 좀 과거에 멀었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에 바로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뭐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애리조나 주의회 또 주지사가 프로스포츠의 좀 최소한의 자생을 위해서 스포츠 토토를 조금 민간으로 배팅을 갖다가 합법화한다든가 유럽은 뭐 워낙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스포츠 토토가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좀 불법 시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 불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재 추산으로는 학계 추산으로는 불법 시장이 스포츠 토토 공단의 스포츠 토토보다 8배 정도 시장이라 그러는데 세금을 어떻게 10원도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이게 또 올바른 일인가 또 뭐 물론 그 반대의 생각들도 있는데 김책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토토의 민간 위탁이라든가 자유시장 시스템 이런 것들이 프로스포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국내에서는 그 특히 이제 스포츠 배팅을 굉장히 좀 사실은 그 막연하게 사회적 정서상 이게 이제 도박이라는 약간 이런 걸 묶어서 사실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또 안 좋게 좀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토토 체육복표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으로 주최단체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구단들에게 일정 부분 또 돌려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하에는 그 상당한 규모의 그런 불법 사실 배팅 시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뭐 그거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뭐 그 제대로 뭐 실제로 그게 수익이 뭐 환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좀 많이 사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해외 사례 특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구 관련해서 그 스포츠 배팅이 이제 활발히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 K리그 경기도 이제 유럽으로 사실은 나가서 그들 비수기 경기 없는 시기에 또 그들의 또 그 건전한 배팅에 활성화되는데 또 기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스포츠 배팅에 대해서 이번에 물론 이제 그 우리 스포츠 산업의 사실은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이 스포츠 배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다가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이제 처음 이제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사실은 저는 조금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구단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비즈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B2C에서 B2B로 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논의했던 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를 하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없지 않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질의 콘텐츠로 그 이제 국민들의 여가를 충분히 선용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런 어떤 자금이나 지원금의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스포츠 콘텐츠가 사실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국가에서 너무 뭐 한계 우리 스포츠 토토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강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관리를 감시 감독을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다면 조금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네. 토토만 나오면 저도 약간 좀 흥분하게 되는데요. 흥분까지 하지 마시고요. 저는 토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정부 당국이나 사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체육 예산이 정부 체육 예산이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중앙 정부가 주는 예산이. 근데 스포츠 토토로 마련돼서 체육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1조 5천억입니다. 정부 예산보다 지금 4배 안팎이 많아요. 3배, 4배가.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거의 100% 토토를 통해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럼 정치인들이나 정부나 체육 예산을 늘려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체육 예산에 젖줄이 되고 있는 토토는 자꾸 줄이라고만 하는지
이게 과연 그들이 정말 솔직한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들이 지금 운동하고 우리 동네 가면은 동네 구민센터 있죠. 아니면 뭐 산속이나 길거리에 만들어진 운동시설 있죠. 그런 것들의 다수가 바로 토토를 하겠다고 우리 국민들이 낸 돈 그 중에 일부로 그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얼마나 귀한 우리나라 체육 세금으로 하지 못하는 거 우리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줄여야 된다. 그걸 사행산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된다. 물론 통제는 필요하죠. 근데 너무 이걸 안 좋게만 보는 게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너무 좀 위선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토토가 아무리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요. 세계 스포츠 흐름으로 보면요. 중계권, 입장권, 스폰서 시장에 이어서 일제는 네 번째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거 싫다고 해도 전 세계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뭐 민간화해야 된다, 공에서 뭐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건 좀 나중 문제 같고 우리가 지금 김경민 책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토토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속 사행산으로 보고 나쁘게 보면서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우리 사회나 우리 스포츠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봐요. 그럼 이왕 이게 국제적인 트렌드나 이게 토토의 비중이 늘어가는 트렌드라고 하면 저는 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민간이 하든 뭐 공유 전 민간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보는데 이걸 어떻게든 그거에 앞서서는 우리 토토가 사실 게임 자체가 재미없습니다. 그럼 좀 재밌는 경기도 재밌는 게임도 좀 개발을 좀 하고 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 아들이 그때 이글 쳤을 때 어느 스포츠 토토 업체에서 그런 걸 했더라고요. 이 아들이 타이거 우즈 아들이 22세 안에 우승할 경우에 배팅을 하래요. 우린 이런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 추신수가 올해 왔다고 하면 저는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추신수의 타율을 맞춰라. 뭐 이런 거. 그럼 1년 내내 있다가 나중에 끝나면 타율 맞추는 사람한테 주고. 근데 우리는 맨날 이 경기 우리가 질까 이길까 뭐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토에 대한 시선은 우리가 좀 너무 편협한 시선을 좀 바꾸고 민간이다 뭐 공영이다 이걸 하기 전에 게임 자체를 조금 더 재밌고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좀 돌파구를 좀 찾아갔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심 대표도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사행성 감독위원회 뭐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구분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행성 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컨텐츠로 안 맞나요? 스포츠 토토, 그다음에 뭐 하이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카지노, 또 경마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스포츠 토토는 나머지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다른 것들은 베팅을 하기 위한 게임이에요.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린의 경정도 저는 그 카테고리가 생각해서 그런 인정을 하고요. 다만 토토는 게임이 존재하되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위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텐츠와 베팅 간의 상호 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요소가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것들은 물론 경마도 말 뛰는 걸 보러 가서 난 그 경마 자체가 재밌다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베팅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베팅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토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첫째는 있고 두 번째는 인정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언더그라운드 소위 얘기하는 그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이 지금 토토의 몇십 배 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일부 승부 조작하고 있는 뭐 선수들이나 거기에 있는 브로커들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글로벌의 스포츠 베팅 시장은 정말 놀라운 크기의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그 글로벌 그 스포츠 베팅도 제도권이 있고 언더그라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는 그 법적으로는 해외 베팅을 하는 게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하는 게 언더그라운드인데 그래서 더 폐해가 있는 거죠. 언더그라운드 베팅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침투를 합니다. 그 말단인 것들을 가끔 단속을 하지만 그 루트를 쫓아가는 것은 국내에 어떤 경찰 행정력과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거꾸로 보면 일종의 풍선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방금 김세훈 기자 얘기하듯이 재미있는 토토 컨텐츠를 만들어서 양성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양성화하되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두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토토의 순기능적, 이건 기왕에 존재하는 스포츠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행성 감독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그 시야 밖으로 꺼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재원을 어떻게 다시 생산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진짜 공론화 시켜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한국체육학회가 주관하는 자리만큼 끝으로 세 분도 짧게 우리 스포츠 산업 또는 프로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계나 또 앞으로 뭐 어떤 전공이 됐든 여기에 또 관심이 있는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학계에 좀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또 미래 세대에게 또 K스포츠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짧게 마무리 발언 삼아 순서대로 예 하시죠. 네, 네. 저는 제가 최근 이제 스포츠 산업덕 취재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혁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젊은이들이든 산업계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직접 내가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할 만한 무대가 없어요. 자기네 회사 차원에서 조그맣게 하는 게 전부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가 뭐 IT 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축구다. 그러면 뭐 축구 뭐 관련돼서 다양한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옵사이드 없는 축구 내지는 뭐 아니면 가상 광고를 찍을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식을 뭔가 바꿔본다든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봐요. 축구를 좀 예를 든다고 하면 골프도 역시 다양할 수가 있겠죠. 골프를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식을 파괴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의 스포츠 산업이나 이 IT 쪽에 연구하는 분들 이분들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제가 찾아다 보면. 근데 이분들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테스트 베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좋으면 상품하고 아니면 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공의 테스트베드를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 모델 하나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어디 성공 모델을 하면 다른 데가 다 따라갑니다. 쉽게.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정부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 대표. 먼저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체육학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 스포츠를 학문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좀 과문하긴 한데요. 제가 밖에서 보는 이 스포츠에 관한 학문은 실용 학문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뭐 프로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언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애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함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학회에서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그 리서치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본 근거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뭐 가령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정말 많은 스포츠 종사자들이 폐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일용직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 정말 많이 놓인 걸 관찰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아까 프로야구 입장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계에서 나서서 왜 이런 스포츠 활동이 건강 증진을 해서 면역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조금 현실의 문제와 연계된 대안 마련의 주체로서 그런 그 학자들께서 나서 주시면 우리 그 산업계와의 동반적인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리고 다 여기 체육학회 교수님들의 제자인 이 스포츠계의 어떤 미래 인재들이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저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게 한국 프로 스포츠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약간 뭐 제 생각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게 우리 학회에서 활동하시는 이 많은 그 전문가분들 을 저도 사실은 많이 만나 뵙고 의견도 나누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가끔씩 드냐면 이게 우리 프로 스포츠 특히 이 프로 스포츠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조금 이게 좀 심하구나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한국의 어떤 그 나름의 한국적인 토양에서 이게 만들어진 그것이 뭐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한국적인 그 색깔을 띠고 있는 그 프로 스포츠 그 산업이란 게 있는데 너무 저 해외의 어떤 그 바르고 고운 정말 모범적인 사례의 어떤 케이스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 이제 현실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그 수많은 그 유망한 그 친구들이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게 돼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깜짝깜짝 이제 놀라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데이터도 많이 좀 개방이 되고 사실 그래서 저는 학계에 계신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이 스포츠 그 산업을 대할 때 있어 가지고 스포츠가 핵심이 되겠지만 스포츠라는 어떤 그 말보다는 그 산업 쪽에 더 좀 무게 중심을 실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이게 한국적인 스포츠 산업의 현실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양성해야 될 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동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앞으로 스스로를 좀 키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아니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1년 지금도 우리가 K스포츠, 프로스포츠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 한국 프로스포츠는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한국체육학회 주관으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발제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래에 들어본 대화들 중에서 가장 충고와 격려 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신 학술대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한국체육학회가 주관하는 2일차 2부 모든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